제2부 장강의 영웅들, 제7권 영웅의 후예들, 제9장 이상한 싸움. 주림에서 도망친 공영과 의행보가 초나라로 달아나 망명을 청한 것은 하징서가 진영공을 살해한 다음해인 BC 598년의 일이었다. 이때는 초장왕이 재위 16년째를 맞아 정나라에 대해 집요한 공격을 퍼붓고 있던 때였다. 초장왕은 정양공의 항복을 받아내고 수도인 영성으로 돌아온 후에야 공영과 의행보의 망명 사실을 알았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진영공이 피살되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공영과 의행보는 초나라에 와서도 교활하게 행동했다. 하징서가 그의 어미인 하이와 간통한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군위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들의 음행에 대해서는 일절 얘기하지 않았다. 정나라 자손과 귀생이 그의 군주 정영공을 살해한 것을 명분으로 삼아 무려 7년여에 걸쳐 정나라를 침공했던 초장왕이었다. 이런 그에게 하징서의 진영공 피살 사건은 또 한 번 중원으로 나갈 수 있는 훌륭한 대의명분이 아닐 수 없었다. 역시는 용서할 수 없다. 초장왕은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임을 자처했다. 신하들을 불러 모아 진나라를 공격하는 일을 의논했다. 이때 초나라 대신 중에 굴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공족대부로서 굴탕의 아들이었다. 굴무는 풍채가 뛰어난 호남형이었다. 문무도 겸비했다. 한 가지 흠이 있다면 여자를 몹시 좋아한다는 것이었다. 틈만 나면 남녀 교접술에 대해 연구했다. 여러 해 전 그는 진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우연히 하이를 본 적이 있었다. 잠깐 동안이었으나 한눈에 하이의 아름다운 자태에 반했다. 단번에 그녀가 남녀 교접술을 익힌 여인이라는 것을 간파했다. 이때부터 굴무는 마음속으로 하이를 점찍어 두었다. 초장왕으로부터 진영공의 피살 경위를 듣고 난 굴무는 혼자 속으로 생각했다. 하이를 데려올 절호의 기회다. 그는 전에 없이 강경한 어조로 정벌론을 주장했다. 왕께서는 천하의 백주를 꿈꾸시는 분입니다. 어지러운 중원을 바로잡고 모든 제후를 굴복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초장왕은 고개를 끄덕였다. 영윤 손수고를 돌아다보았다. 의사를 묻고 있음이었다. 굴무의 말이 맞습니다. 난신적자를 응징하는 것은 천하 폐업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망설일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로써 진나라 정벌은 결정되었다. 정나라를 치고 돌아온 지 불과 넉 달이 채 안 돼 초나라는 또다시 원정길에 올랐다. 초장왕은 공자 영제, 즉 굴무 등을 거느리고 진나라 도성을 향해 진격해 들어갔다. 군주가 살해된 진나라는 무방비 상태였다. 행군이 아니라 여행이었다. 백성들의 재산을 약탈하는 자는 참수형에 처하리라. 초장왕은 엄중한 명을 내렸다. 초군은 이르는 곳마다 진나라 백성들을 위로하고 배고픈 자를 구휼했다. 백성들은 오히려 이러한 초군을 환영했다. 그 무렵 하징서는 임금을 자처하고 있었으나 조정을 전혀 장악하지 못한 상태였다. 군대를 거느렸다고는 하지만 겨우 자신의 몸을 지킬 정도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초군을 당해낼 수 없음을 알고 도성을 도망쳐 주림 땅에 숨었다. 군주 부재의 진나라 조정은 어수선했다. 대부 원파가 중신들을 소집하여 대책을 강구했다. 초군은 역신을 친다는 명분으로 우리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소. 따라서 하징서가 없어지면 저들도 더 이상 우리나라를 칠 명분이 없소.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징서를 죽여 초군에게 바치고 화평을 청합시다. 그것만이 사직을 보존하는 방법이요. 그 말씀이 옳소. 중신들의 동의를 얻은 원파는 자신의 아들 교여에게 군사를 내주었다. 교여가 군사를 거느리고 주림으로 향하려는데 초군이 먼저 도성 아래까지 들이닥쳤다. 협상할 기회를 놓쳤다. 원파는 어쩔 수 없이 항복기를 내걸고 초장왕을 성안으로 맞아들였다. 정복자와 피정복자의 관계가 되고 만 것이다. 초장왕은 진나라 대부들을 조당에 꿇어 앉히고 물었다. 하징서는 어디 있느냐? 주림 땅에 숨어 있습니다. 너희들은 진영공의 신하로서 어찌하여 역신을 죽이지 않고 그를 섬겼는가? 섬긴 것이 아니라 힘이 모자라 가만히 있었던 것뿐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 하징서를 처단하리라. 초장왕은 원파 등 진나라 대부들을 앞세우고 주림 땅으로 향했다. 공자 영제만이 일군을 거느리고 남아 진성을 지켰다.
하징선은 초군이 주림으로 진격해온다는 소식을 듣고 또 한 번 절망했다. 부랴부랴 짐을 챙겨 달아나려 하였다. 그러나 한 발 늦었다. 주림은 이미 초군에 의해 포위되었다. 하징선은 칼 한 번 휘둘러보지 못하고 사로잡혔다. 그의 어머니 하이 또한 붙들려 초장왕 앞으로 끌려나왔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정했다. 불행히도 나라가 어지럽고 집안은 망했습니다. 천첩의 목숨은 오로지 대왕께 달렸습니다. 이 몸을 불쌍히 여기시어 관비로 받아주시면 천은이 만극하겠습니다. 하이의 얼굴은 20대 처녀와 같았다. 음성은 아름답고 고왔다. 그녀를 보는 순간 초장왕은 정신이 황홀했다. 자신의 여자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다. 그는 일단 하이를 물러나게 한 다음 신하들을 불러 은근히 자신의 뜻을 내비쳤다. 영성에 후궁이 많긴 하지만 하이만한 여자는 없는 것 같소. 내가 데리고 가서 후궁을 삼을까 하는데 그대들의 뜻은 어떠한가? 초장왕의 말에 가장 당황해한 사람은 굴무였다. 그는 애초 하이를 자신의 여자로 삼기 위해 진나라 정벌을 적극 권하지 않았던가. 그런데 초장왕이 하이를 눈독들릴 줄이야. 그는 급한 마음에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났다. 그건 옳지 못하신 생각입니다. 옳지 못하다니. 왕께서 군사를 거느리고 진나라에 오신 것은 난신을 처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하이를 데리고 가 후궁으로 삼으신다면 이는 결국 여색을 탐한 결과가 되고 맙니다. 어찌 의로 시작하여 음으로 막을 내리려 하십니까? 천하를 구하려는 패자로서의 행동이 아닙니다. 초장왕은 얼굴을 붉혔다가 이내 머리를 끄덕였다. 굴무의 말이 옳도다. 과인은 하이를 데려가지 않겠다. 그 여자가 가고 싶은 대로 가게 해주어라. 군사들이 하이를 풀어주려고 할 때였다. 신하들 중 한 사람이 나서서 초장왕에게 간곡히 아뢰었다. 신은 나이가 중년에 이르렀으나 아직 아내가 없습니다. 왕께서는 하이를 신에게 내려주십시오. 신이 아내로 삼아 함께 살고자 합니다. 모든 사람의 눈길이 그에게로 쏠렸다. 전쟁에서 여러 차례 공을 세운 바 있는 공자 측이었다. 그 또한 하이의 미모에 반했던 것이다. 그렇군. 그대라면 하이와 잘 어울릴 것 같군. 초장왕이 허락할 뜻을 내비치자 굴무는 또 다급히 외쳤다. 왕께서는 하이를 공자 측에게 내줘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굴무의 행동에 공자 측이 발끈하며 따지고 들었다. 그대는 무슨 까닭으로 나의 혼사를 방해하려 드는가? 굴무는 천연스럽게 대답했다. 하이는 천하의 요물이요. 내가 아는 것만 하더라도 정나라 공자만은 그녀가 처녀일 때 상간하다가 요절했고 그녀의 남편 하어숙도 명대로 살지 못했으며 진영공 또한 그녀 때문에 피살되었소. 뿐만 아니오. 그녀의 아들 하징선은 장차 주살당할 지경에 처해 있으며 공영과 의행보는 그녀와 어울리다가 국외로 망명했고 심지어는 나라까지 그녀 때문에 망하게 되었소. 나는 그대를 위해 왕께 아뢰는 것뿐이오. 굴무의 말을 들으니 과연 하이는 무서운 여자로다. 칠공자는 굴무의 말을 듣도록 하라. 초장왕이 굴무의 손을 들어주자 공자 측은 분을 이길 수 없었다. 굴무를 노려보며 외쳤다. 그대는 자신이 하이를 갖고 싶은 마음에 나를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천만에 그럴 리가 있소. 나는 하이에게 눈꼽만큼도 관심이 없소. 두 사람의 다툼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로 이어지자 초장왕이 나서서 중재했다. 물건은 있으되 주인이 없으면 다툼이 일게 마련이다. 듣자하니 연윤 양로가 요즘 상처를 했다고 하니 하이를 양로의 후처로 주는 것이 좋겠다. 이로써 하이의 소유에 대한 논란은 끝이 났다. 하지만 공자 측은 여전히 분한 마음을 가라앉히지 못하고 굴무를 미워했다. 굴무는 굴무대로 하이가 양로의 손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아쉬움을 금치 못했다. 아깝고도 또 아깝도다. 그러나 여기서 포기하면 호색하니라 할 수 없다. 굴무는 속으로 다짐했다. 늙은 양로가 어찌 하이를 감당하겠는가. 양로는 길어야 1년 안에 죽을 것이다. 하이가 다시 과부가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책을 세우도록 하자. 초장왕은 주림에서 하룻밤을 지낸 후 진성으로 돌아왔다. 그는 가차없이 하징서를 끌어내 명했다. 저자를 차열형에 처하라. 차열형이란 사지와 머리를 수레에 메어 몸을 5조각으로 찢어 죽이는 형벌을 말한다. 극형 중에 극형이라 법만 기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 행하는 일은 거의 없었다.
너무 참혹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초장왕은 하징서에게 차열형을 가한 것이었다. 춘추자 시전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초장왕 하징서를 수레에 메어 찢어 죽이다. 초장왕은 하징서만 처단한 것이 아니었다. 진을 초나라 현으로 삼노라. 이것이 무엇인가? 진나라를 아예 멸망시킨 것이었다. 이로써 진나라는 하루아침에 진현으로 변하고 말았다. 공자 영제를 진공에 임명하여 다스리게 했다. 그해 겨울 초장왕은 진나라 대부 원파 등을 데리고 영성으로 개선했다. 진나라 합병을 할애드립니다. 초나라 신하들은 물론 장강, 한수 일대의 초나라 속구까지 앞을 다투어 초장왕에게 축하 사절을 보내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진나라는 약소국이라고 하지만 강, 육나라 등 성읍국가와는 격이 다른 오랜 전통의 제후국이었기 때문이었다. 바야흐로 천하 폐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초장왕 자신 또한 진나라 병탄에 대해 대단히 흐뭇하게 생각했다. 이때 3년 동안 날지도 않고 3년 동안 울지도 않은 새의 수수께끼를 내어 초장왕을 일깨워준 바 있던 신숙씨는 제나라의 사신으로 가고 초나라 안에는 없었다. 그가 제나라로 간 것은 제나라에 새 군주가 섰기 때문이었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치기 전 제나라에서는 제해공이 죽고 세자 무야가 새로 임금 자리에 올랐다. 그가 제경공이다. 초나라 영성에서 제나라 임치까지는 3,000여리가 넘는 먼 길이다. 신숙씨가 사절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는 초장왕이 진나라를 병합하고 돌아와 한창 여러 신하와 속국으로부터 축하를 받던 때였다. 온 나라가 기쁨에 들떠 있었다. 신숙씨는 궁으로 들어가 초장왕에게 제나라에 다녀온 경과를 보고했다. 그런데 그뿐이었다. 진나라가 초나라에 합병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 분명한데도 그는 아무런 축하의 말을 하지 않고 물러갔다. 지난날 3년 동안 울지 않은 새의 수수께끼로 인해 신숙씨를 각별히 생각하고 있던 초장왕은 은근히 그로부터 축하의 말을 기대했다가 크게 실망했다. 아니, 실망을 넘어서 괘씸하게 생각했다. 신숙씨는 초나라 신하가 아닌 모양이다. 어찌 진나라 일에 대해 이런 반구의 말도 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과인이 천하 패자에 오르는 것을 못마땅히 여기고 있기라도 한 것인가? 초장왕은 내관을 보내 신숙씨를 꾸짖었다. 집으로 돌아와 막 관복을 벗으려던 신숙씨는 내관으로부터 그러한 꾸지람을 전해 듣자 그 길로 다시 궁으로 들어갔다. 초장왕은 신숙씨가 아련을 청한다는 보고를 받자 잘 되었다는 듯 들어오게 했다. 초장왕 앞에 선 신숙씨가 대뜸 물었다. 왕께서는 내관을 보내 신을 꾸짖으셨습니까? 그렇다. 이렇게 대답하는 초장왕의 얼굴에는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신숙씨는 잠시 초장왕의 얼굴을 바라보더니 벼랑간 엉뚱한 물음을 던졌다. 왕께서는 어떤 사람이 밭둑에서 소를 빼앗았다는 이야기를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금시초문이다. 그렇다면 신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길을 빨리 가기 위하여 소를 끌고 남의 밭으로 질러갔습니다. 당연히 소가 그 밭의 곡물을 마구 짓밟았겠지요. 그 광경을 보고 있던 밭주인이 화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소를 빼앗았습니다. 이 바람에 두 사람 사이에는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만일 왕께서 이 소송을 접수하셨다면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초장왕은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것은 쉬운 문제다. 소가 밭을 밟았다고 하지만 소를 빼앗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다. 일부 곡물이 상한 것과 소가 어찌 같을 수 있겠는가. 과인이 그 소송을 판결한다면 소 주인을 꾸짖고 밭 주인에겐 손해본 것을 받은 뒤 소를 돌려주라고 명할 것이다. 현명한 판결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인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왕께서는 아직도 모르시겠습니까? 왕은 소에 관한 소송에 대해선 밝은 판단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진나라 일에 대해선 그 판단이 어두우십니까? 하징서는 임금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 노릇을 한 죄밖에 없습니다. 그는 결코 우리 초나라를 위협하는 일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왕께서는 하징서의 죄만 처벌하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왕께서는 그 나라까지 빼앗고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이 밭주인이 소를 빼앗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은 왕의 이번 처사에 대해 축하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초장왕은 비로소 신숙씨의 말뜻을 깨달았다. 무릎을 치며 찬탄했다. 옳고 옳도다. 그대의 말씀이여. 과인은 아직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했도다. 신숙씨가 엎드려 다시 말한다.
폐업은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덕에 의해 쌓아지는 것입니다. 왕께서는 진나라 합병이 폐업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하셨지만 진정한 첫발은 진나라를 돌려주는 순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눈이 이제야 떠졌도다. 초장왕은 한순간 사람이 변한 듯 신숙 씨를 정중하게 대접하여 돌려보냈다. 다음 날 아침 초장왕은 조당으로 나가 진나라에서 데리고 온 대부들을 불러들였다. 원파를 비롯한 진나라 대부들이 들어오자 대뜸 물었다. 지금 진나라 세자는 어디 있느냐? 하징서에 난이 일어났을 때 진나라로 몸을 피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그곳에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내 이제 너희 진나라를 독립시키리라. 그대는 진나라 세자를 찾아 군위에 올리도록 하라. 단 앞으로 우리 초나라에 충성을 다하여라. 신들이 어찌 대왕의 은혜를 잊겠습니까? 나라만 돌려주신다면 영원토록 충성을 맹세하겠습니다. 원파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다. 초장왕이 원파를 향해 다시 말했다. 진나라 대부 공영과 의행보가 지금 우리나라의 망명에 와 있다. 그들이 비록 죄가 있긴 하나 목숨을 빼앗을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번 귀국길에 함께 데리고 가도록 하라. 원파는 이번 참사의 원인이 모두 그들 두 사람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말을 하지 못했다. 이윽고 진나라 대부들은 영성을 떠나 진나라 도성으로 돌아왔다. 원파는 즉시 사람을 진나라로 보내 세자 오를 모셔와 군위에 올렸다. 그가 진성공이다. 이로써 진나라는 초나라에 의해 멸망했다가 다시 명맥을 잇는 행운의 나라가 되었다. BC 598년 10월의 일이었다. 여담하나 공영이 진나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조금 못된 어느 날이었다. 대낮에 그의 눈앞에 죽은 하징서가 산발 차림으로 나타났다. 내 목숨을 돌려다오. 그 뒤로도 자주 그의 눈앞에 하징서가 나타나 으스스한 음성으로 울부짖었다. 수일 후 공영은 미쳐버렸다. 그는 괴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돌아다니다가 연못 속에 뛰어들어 죽었다. 공영이 죽은 지 며칠 후 이번에는 의행보가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진영공과 공영, 하징서가 그의 방으로 들어왔다. 의행보는 큰 궁성 안으로 끌려갔다. 높은 당상 중앙에는 초장왕이 앉아 있었다. 진영공, 공영, 하징서가 울면서 의행보를 초장왕에게 고발했다. 의행보는 극구 변명하다가 외마디 소리와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온몸이 심하게 떨려왔다. 새벽녘 닭이 울기 전에 그는 숨이 끊어졌다. 음탕한 사람의 최후를 경계하기 위해 사람들이 지어낸 일화임에 분명하다. 정나라는 중원 한복판에 위치한 교통의 요충지다. 비유하면 계란의 노른자에 해당한다. 이 무렵 중원의 패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는 강대국은 북방의 진나라와 남방의 초나라였다. 따라서 두 나라 모두 천하에 대해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정나라를 자신의 동맹국으로 삼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때 진나라 군주는 진경공이었다. 진성공의 뒤를 이어 군위에 오른 사람이다. 그가 군위에 올랐을 때 조정의 실권을 장악한 귀족은 노 대신 술림보였다. 조순, 극결에 이어 재상 겸 중군 원수직을 수행하고 있었다. 진경공과 술림보는 지금까지 수차례 도와준 정나라가 갑자기 진나라를 배신하고 초나라와 동맹을 맺자 분노를 터뜨렸다. 그들은 사자를 보내 정양공을 질타하는 한편 진나라 땅 진릉에서 회맹할 것을 통지했다. 이에 정양공은 아직은 진나라가 더 강하다. 라고 말하고는 진릉 회맹에 참석하여 다시 진나라를 섬길 것을 맹세했다. 초장왕이 진나라를 멸망시켰다가 신숙 씨의 간언을 듣고 나라를 돌려준 해 11월의 일이었으니 정나라가 초나라에게 항복한 지 6개월이 채 지나지도 않은 때였다. 정나라의 배신은 초장왕으로서는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아무리 어지러운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어찌 조석관으로 신의를 저버릴 수 있는가. 이제 막 진나라를 굴복시키고 중원 진출을 향해 박차를 가하기 시작한 초장왕에게 정나라의 배신은 결정적인 타격이나 마찬가지였다. 초장왕은 분노하기보다 어처구니 없어 했다. 정나라를 응징하리라. 초장왕의 이러한 결심은 당연했다. 영윤 손수고가 옆에서 거들었다. 우리가 정나라를 치면 진나라는 반드시 정나라를 구원하러 올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난해 초나라는 유분 전투에서 진, 정 연합군에 의해서 패한 적이 있었다. 정나라는 두렵지 않다.
경계해야 할 것은 진나라다. 공연히 감정에 치우쳐 군사를 출동시켰다가는 또 한 번 진나라에게 패할 것이다. 이번에 패하면 재기하기 힘들다. 만반의 태세를 갖추어 출병해야 한다. 손수고는 이렇게 충언하고 있는 것이었다. 제위 17년의 초장왕이었다. 관록이 많이 붙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도 알았다. 그는 여유 있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염려 마오. 나는 복수를 위해 출병하려는 것이 아니오. BC 597년 봄. 초장왕은 마침내 삼군과 우광, 좌광의 군대를 모조리 일으켜 호호탕탕 신정을 향해 출발했다. 이때 그는 선발대의 책임자로 연윤양로를 임명했다. 진나라에서 데려온 음녀 하이에게 새 장가를 든 바로 그 양로였다. 비록 나이가 많긴 하였지만 척후의 일에는 능했기 때문이었다. 선발대가 정나라 국경 가까이 이르렀을 때였다. 한 장수가 양로 앞으로 나와 청했다. 연윤께서는 정나라 때문에 수고하실 필요 없습니다. 군사 500명만 내주시면 제가 앞서가 뒤에 오는 삼군을 위해 길을 열어놓겠습니다. 부장 당교였다. 양로는 당교의 용기를 가상하게 생각하고 군사 500명을 내줬다. 과연 당교는 호언장담했던 대로였다. 그는 정나라 국경 안으로 들어서자 500 특공대를 이끌고 나가 정나라 초병들을 닥치는 대로 무찌른 것이었다. 이 덕분에 초나라 대군은 작은 전투 한 번 벌이지 않고 손쉽게 신정교회까지 다다를 수 있었다. 초장왕은 이상하게 여기면서도 이 모든 게 선발대장 양로의 공이라 생각하고 그를 불러 치하했다. 그대는 나이를 먹어갈수록 씩씩해지는구려. 우리가 이렇듯 순탄하게 정나라로 쳐들어올 수 있는 것은 모두 그대 용맹 덕분이다. 양로는 손을 저으며 사실대로 대답했다. 이번 일은 신의 공이 아닙니다. 부장 당교가 앞장서서 정나라 초병들을 모조리 제거한 덕분입니다. 초장왕은 당교를 불러 후한상을 내렸다. 그런데 이상했다. 당교는 한사코 상을 사양하는 것이었다. 초장왕은 급기야 화를 내며 꾸짖었다. 공을 세우면 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상을 거절하는 것 또한 무례요. 자만이다. 그대는 과인이 내리는 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가? 신은 이미 왕께 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갚고자 이번에 힘껏 싸운 것뿐입니다. 어찌 또 상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당교의 이 같은 대답에 초장왕은 의아해서 물었다. 나는 그대에게 상을 내린 기억이 없다. 그대는 언제 나에게 상을 받았다는 것인가? 수년 전의 일입니다. 언젠가 왕께서는 밤에 잔치를 벌이다가 모든 대부에게 관끈을 끊게 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지. 투월 초에 난을 평정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 잔치를 연 적이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쨌다는 말인가? 그날 밤 잔치에서 왕의 후궁을 희롱한 사람이 바로 신입니다. 그때 왕께서 후궁을 희롱한 범인을 잡아내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신은 살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신이 이번에 목숨을 걸고 앞장서서 싸운 것은 그때의 은혜에 보답고자 함입니다. 신이 상을 받지 않으려는 것은 결코 무례나 자만심 때문이 아닙니다. 초장왕은 깜짝 놀라며 찬탄했다. 사람의 일이란 알지 못하겠구나. 그때 과인이 불을 밝히고 죄인을 잡아 다스렸던들 어찌 나라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장수를 둘 수 있었으리오. 신정교회의 다다른 초장왕은 진체를 구축하고 본격적으로 신정성을 공격하기 시작했다. 배신을 응징하기 위해 군대를 출병시킨 초장왕인 만큼 그 공격 기세 또한 여간 극렬하지 않았다. 초군은 공격 17일 만에 신정성 동북쪽 성벽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했다. 이제 신정성 함락은 눈앞의 일이었다. 초장왕이 신정성을 공격할 무렵 정양공은 진나라의 구원군을 요청해놓고 있었다. 진군이 올 때까지만 버티어라. 친히 성벽에 올라 군사들을 독려했다. 그러나 목 빠지게 기다리는 진군은 좀처럼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보름이 지나자 성곽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정양공은 절망했다. 더 이상의 항전은 백성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을 뿐이다. 이제는 항복하는 수밖에 없었다. 정양공이 입술을 깨물며 결심했을 때 공자 거질이 아뢰었다. 나라의 운명은 하늘에 달려 있습니다. 하늘에 그 뜻을 물어보고 항복해도 늦지 않습니다. 정양공은 그 말을 옳게 여겼다. 복관을 불러 점을 치게 하며 물었다. 항복하는 것이 어떠한가? 복관이 점을 치고 나서 대답했다. 불길입니다. 그렇다면
병차를 모아 결사항전을 감행하면 어떠한가? 점괘가 나왔다. 대길입니다. 항복하면 살 것이요 항전하면 죽을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그런데 복관의 점괘는 정반대였다. 정양공은 혼란에 빠졌다. 그는 조정 대신들을 불러 그들의 뜻을 물었다. 항복해야 합니다. 모두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시다. 중신들의 의견 또한 반반이었다. 맨 마지막으로 거질이 대답했다.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순리입니다. 정양공은 결심했다. 도성 안의 모든 병차를 동원하라. 결사항전을 벌이리라. 이러한 명령이 신정수비군과 백성들 사이에 전달되었다. 무너져 내린 성벽을 보수하던 병사들과 백성들은 곧 닥칠 죽음과 나라의 멸망을 생각하며 구슬피 통곡했다. 저게 무슨 소린가? 무너진 성벽 쪽으로 군대를 집결시키던 초장왕은 난데없이 들려오는 울음소리에 영윤 손수고를 돌아보며 물었다. 정나라 군주가 결사항전을 벌이겠다고 선포하는 바람에 병사들과 백성들이 그 두려움을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곡성입니다. 아, 전쟁이란 이렇듯 참혹한 것이로구나. 초장왕은 이렇게 탄식한 후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전군에 명을 내렸다. 모든 군사는 공격을 중지하고 심리 밖으로 후퇴하여라. 느닷없는 철군 명령에 모든 장수는 깜짝 놀랐다. 신정성을 함락시킬 기회가 눈앞에 왔는데 어찌하여 후퇴 명령을 내리시는 겁니까? 초장왕이 장수들을 향해 대답했다. 죽음을 각오한 정나라와 일전을 벌이게 되면 많은 병사와 백성들이 죽을 수밖에 없다. 과인은 정나라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 온 것일 뿐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 온 것은 아니다. 저들이 죽기를 각오한 것은 성벽이 무너져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심리 밖으로 물러나 공격을 중지하면 저들은 성벽을 수리할 것이요. 삶에 대해 희망을 품게 될 것이다. 그때 다시 공격하면 저들은 죽을 것이 두려워 반드시 항복할 것이다. 장수들은 한결같이 탄복했다. 아, 우리 대왕은 성군이다. 초나라 대군은 심리 밖으로 물러났다. 정양공은 초군이 후퇴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자 눈동자를 반짝 빛냈다. 진군이 우리를 구원하러 온 것이 분명하다. 성벽을 수리하자. 진군이 도착할 때까지 버티면 우리는 살 수 있다. 정나라 군사들과 백성들은 한마음이 되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초군의 공격에 대비하여 만반의 태세를 갖추었다. 초장왕은 다시 공격 명령을 내렸다. 각 성문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다. 정군의 항전은 거셌다. 그때마다 초장왕은 공세를 늦췄다가 정군이 해이해지면 다시 공격의 고비를 죄곤하였다. 이렇게 3개월을 공격한 끝에 초장왕은 마침내 신정성의 남문을 격파하는 데 성공했다. 초군 장수 악백이 병차대를 이끌고 신정성 안으로 돌입했다. 백성을 죽이거나 그 재산을 노략질하는 자는 상하를 막론하고 참수형에 처하리라. 초장왕은 엄명을 내렸다. 도성 안으로 진입한 초군의 질서정연한 모습을 보고 정나라 백성들은 기가 질렸다. 감히 저항할 생각을 품지 못했다. 초군은 정궁 앞에 이르러 정돈했다. 이쯤 되면 정양공도 어쩔 수가 없었다. 그는 국문을 열고 초장왕 앞으로 나가 항복을 청했다. 이때 그의 모습을 춘추자 시전과 사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단 겨냥하여 초왕 앞으로 나가다. 6단이란 윗도리를 벗어 알몸이 되는 것을 말하며 겨냥이란 양을 끄는 것을 말한다. 즉 우통을 벗고 양을 끌고 나가 초장왕에게 항복했다는 것이다. 6단 겨냥은 제후 대 제후로서의 단순한 항복이 아니다. 종속관계로서 신복이 되겠다는 맹세를 내포하고 있다. 일국의 군주로서 이보다 더한 치욕도 없으리라. 그러나 어쩔 것인가. 정양공은 6단 겨냥하고 초장왕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는 눈물을 뿌리며 사정했다. 저는 능력이 부족하여 능히 대국을 섬기지 못하고 왕을 진노케 하여 급기야는 이 곳까지 오시게 하였습니다. 이는 모두가 저의 죄입니다. 대왕께서 저를 강남으로 데려다 바닷가에 살게 하신다 해도, 또 정나라 국토를 쪼개어 신료들에게 나누어 준다 해도 저는 오로지 왕의 명령에 복종하겠습니다. 다만 왕께서는 지난날의 우호를 생각하여 종묘사직만은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면 저는 영원토록 초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참으로 치욕스런 호소였다. 아니 살기 위한 몸부림이요 절규였다.
초장왕은 지난날의 분노를 잊고 측은한 눈길로 정양공을 내려다보았다. 초장왕의 마음을 눈치챈 공자 영재가 재빨리 속삭였다. 왕께서는 저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용서해주면 또 배신합니다. 이 기회에 정나라를 아예 합병하십시오. 초장왕이 역시 속삭이듯 대답했다. 이 자리에 신숙 씨가 있다면 과인에게 또 소 빼앗은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다. 그러고는 정양공을 향해 외쳤다. 그대의 청을 수락하노라. 초장왕은 그날로 군대를 30리 밖으로 물려 정양공과 동맹을 맺는 의식을 치렀다. 정양공은 자청하여 공자 거지를 인질로 내놓았다. 이로써 정나라는 초나라를 배신한 지 2달이 채 안 돼 다시 초나라와 동맹국이 되었다. 정나라가 초나라에게 항복한 직후 초장왕의 진영에 급보가 날아들었다. 진군이 정나라를 돕기 위해 구원군을 파병했습니다. 목 빠지게 구원군을 기다리던 정나라로서는 안타까운 일이요, 초나라로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신정성 교회에 머물러 있던 초장왕은 곧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진군이 이곳으로 오는 중이다. 우리는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진군을 맞이해 싸울 것인가? 영윤 손수고가 중신들을 대표해 의견을 내었다. 돌아가는 것이 옳습니다. 정나라의 항복을 받아내지 못했다면 당연히 진군과 일전을 겨뤄야 한다. 그러나 우리 초나라는 이미 정나라를 굴복시켰다. 진나라와 굳이 싸울 필요가 어디 있겠는가? 손수고는 이렇게 주장했다. 일리 있는 말이었다. 초장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른 장수들을 둘러보았다. 모두 입을 다물고 있긴 했으나 손수고의 의견에 동조하는 표정들이었다. 초장왕이 막 회굴령을 내리려고 할 때였다. 구석에 앉아있던 편장급의 장수 하나가 자리를 차고 일어났다. 영윤의 말은 옳지 못합니다. 돌아보니 오삼이라는 말장이었다. 손수고는 눈살을 찌푸렸다. 그대 의견을 말해보라. 지금까지 정나라가 손바닥 뒤집듯 배신하며 진나라를 섬겨온 것은 우리 초나라 힘이 미약하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또 진나라를 피해 회군한다면 우리가 등을 돌리는 순간 정나라는 다시 진나라와 동맹을 맺을 것입니다. 그때 가서 과연 우리가 정나라를 문책할 수 있겠습니까? 왕께서는 중원 여러 나라들에게 우리의 힘이 진나라보다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결코 중원 제후들을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이번에 진나라 출병은 우리 힘을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더 이상 망설일 일이 아닙니다. 그대는 우리가 이길 것만 생각할 뿐 어찌 패배에 대한 것은 생각지 않는가? 최근 수년간 우리는 매년 전쟁을 치렀고 또 지금도 6개월 가까이 도성을 떠나와 있는 상태다. 그래도 알다시피 우리는 지칠 대로 지쳐있다. 그런 우리가 이제 막 당도한 진군과 싸워 과연 승리할 수 있을 것인가? 냉철히 생각해봐야 할 일이다. 우리 군대가 지친 것은 사실이나 싸움의 승패는 사기에 달렸습니다. 우리가 진군보다 강하다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그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지친 군대로 어찌 예기 넘치는 군대를 이길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싸워서 우리가 이긴다면 영유는 어찌하려고 함부로 장담하시오? 손수고와 오삼 사이에 예상치 못한 설전이 벌어지자 초장왕은 얼른 두 사람을 무마했다. 두 사람의 뜻은 충분히 알았다. 각 장수의 뜻에 따라 결정하겠다. 모든 장수는 손바닥에 자기의 의견을 써라. 싸워야 한다는 장수는 전자를 쓰고 물러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장수는 퇴자를 써라. 장수들은 각기 자신의 생각을 손바닥에 썼다. 초장왕이 장수들의 손바닥을 펴게 했다. 영윤 손수고를 비롯하여 중군 원수 우구와 연윤 양노, 비장체구, 거팽 이렇게 네 사람의 손바닥엔 퇴자가 적혀 있었다. 그 외 20여 명의 장수들은 전자를 썼다. 오삼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었다. 그런데 초장왕의 최종 결정은 사뭇 뜻밖이었다. 과인은 회군하기로 결정했다. 오삼이 따지듯 물었다. 싸우자는 장수가 더 많은데 왕께서는 어찌하여 회굴령을 내리십니까? 여기 모인 사람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은 중군 원수 우구다. 나이 많은 사람은 지혜롭다. 또한 실수가 적다. 그런 우구의 뜻이 영윤 손수고와 같으니 어찌 그 지혜로움을 버릴 것인가? 이로써 대책회의는 끝나고 초구는 회군할 준비를 갖추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날 밤이었다. 한 장수가 초장왕의 군막 앞으로 와 아련을 청했다. 다름 아닌 오삼이었다. 왕께서는 어찌하여 진군을 두려워하십니까? 이대로 돌아가면 애써 얻은 정나라마저 잃게 됩니다.
회굴령을 철회하십시오. 싸움이란 이기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윤과 원수가 이기지 못한다고 하지 않는가? 아닙니다. 이번 싸움은 우리가 이깁니다. 신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째서 이길 것을 확신하는가? 진나라 원수 술림보는 이번에 새로이 원수직에 오른 사람입니다. 그는 늙고 유약합니다. 군사들에게 위엄과 신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망을 얻지 못한 장수가 어찌 군대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또한 부장 선곡은 선극의 아들입니다. 그는 대대로 내려오는 공신의 후예로 자신의 능력을 과대평가하고 있습니다. 진나라는 군사는 많지만 통합되어 있지 않으니 싸우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오삼이 진군 장수의 단점을 열거하며 승리를 확신하자 초장왕은 마음이 흔들렸다. 이를 눈치챈 오삼이 찍어 누르듯 다시 말했다. 진나라를 격파하면 왕께서는 중원의 패자가 되십니다. 그러나 만일 싸움을 피하신다면 왕은 천하의 웃음거리가 되고 맙니다. 마침내 초장왕은 다시 마음을 굳혔다. 그대 말이 옳다. 내 어찌 천하의 웃음거리가 될 것인가? 과인은 그대를 따라 싸우겠다. 그러고는 즉시 전령을 보내 전군에 싸울 뜻을 알렸다. 이튿날 날이 밝자 초군은 일제히 병차를 북쪽으로 돌렸다. 그들은 관성 땅에 이르러 진군이 당도하기를 기다렸다. 그해 진나라는 진경공 즉위 4년째를 맞이하고 있었다. 이 무렵 진나라는 독재 정치를 폈던 재상 조순이 죽은 이후 그 권력이 여러 귀족에게로 분산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다. 진성공 3년 조순의 죽음 이후 재상직을 이어받은 사람은 서극이었다. 서극은 진문공을 도와 폐업을 이룬 공신 서신의 손자였다. 그런데 서극은 정신착란의 괴질이 있었다. 그로 인해 서극은 몇 달 만에 재상직에서 쫓겨나고 극결이 그 후임자로 내정되었다. 그러나 극결도 다른 집안의 견제를 받아 장기 집권하는 데는 실패했다. 5년여 끝에 재상직에서 물러났다. 극결의 뒤를 이은 사람이 술림보였다. 술림보는 진문공 시절의 신하였다. 그가 재상직에 오른 때는 이미 나이가 70이 넘어 있었다. 초장왕이 정양공으로부터 6단 겨냥의 항복을 받아내기 1년 전의 일이었다. 술림보는 조순처럼 카리스마도 없었고 극결처럼 어질지도 못했다. 게다가 이제 막 재상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나라로부터 구원 요청을 받았다. 여러 귀족의 의견을 수렴했으나 좀처럼 합일점을 찾지 못했다. 어떤 일족은 군대를 파병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떤 일족은 더 이상 국력을 소모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술림보는 갈피를 잡지 못하다가 마침내 출병 쪽으로 결단을 내리고 군사들에게 동원령을 내렸다. 각 장수들의 보직도 정했다. 총병력은 병차 600승. 병차 1승에 75명에서 100명 사이의 갑사가 따라붙으니 전투 병력만도 5만이 넘는 대군이었다. 5만이 넘는 진나라 대군이 황하 북편에 이르른 것은 그해 여름인 6월 초. 그런데 진군 진영에 예상치 못한 보고가 날아들었다. 정나라가 이미 초군에 항복했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총원수 술림보는 멍한 표정을 지었다. 기껏 달려왔는데 도와주어야 할 상대가 이미 적군에 항복했으니 그들로서는 달려온 목적을 상실하고 만 셈이었다. 그는 행군을 멈추고 각 군의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난감하구려. 계속 나아가는 것이 좋겠소. 아니면 여기서 군대를 돌려 본국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겠소. 술림보의 물음에 상군 대장 사회가 생각해 볼 것도 없다는 듯 대답했다. 우리가 여기까지 수고롭게 달려온 것은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정나라가 이미 항복했다니 초군과 싸운다 해도 아무런 명분이 서질 않습니다. 일단 군사를 돌려 돌아갔다가 기회를 기다려 다시 출동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 의견이 타당하오. 술림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사회의 의견에 동조했다. 중군 대장과 상군 대장의 뜻이 합치되었으므로 회군은 결정된 사항이나 마찬가지였다. 각 군의 장수들이 회군 준비를 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 할 때였다. 좌중에서 한 장수가 일어나 통렬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소. 중군 좌장 선곡이었다. 이번에 정나라가 초군에게 항복한 것도 우리가 속히 구원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초군을 무찌르면 정나라는 당연히 초나라를 버리고 우리를 섬길 것이다. 그런데 정나라가 이미 항복했다는 핑계로 초군을 피하여 회군하면 이는 패자의 지위를 초나라에 넘겨주는 것과 같다. 그럴 바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 더욱이 우리는 싸우기 위해 이미 나라 밖으로 나온 군대이요. 그런데 적이 강하다고 하여 물러간다면 치마두른 아녀자와 다를 바가 무엇이겠소? 나는 회군하지 않겠소. 내가 거느린 군대만을 거느리고서라도 초군과 일전을 겨룰 작정이외다. 여간 강한 주장이 아니었다. 술림보는 난처했다. 좋은 말로 구슬렀다. 지금 초군은 초왕이 친히 지휘하고 있소. 그들의 군대는 결코 약하지 않소. 그대가 자기 소속 군대만으로 초군과 맞서는 것은 굶주린 범에게 고기를 던져주는 것과 같소. 사회의 말대로 일단 군대를 돌려 다음 기회를 노립시다. 선곡은 이미 늙고 우유부단한 술림보가 총원수에 올랐을 때부터 불만을 품고 있었다. 어쩌면 이번 주장은 그런 술림보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시위일 수도 있었다. 군대가 하는 일은 싸우는 일이요. 만일 싸우지 않고 그냥 돌아간다면 천하제후들은 초나라만을 두려워할 뿐 우리 진나라에 대해서는 눈곱만큼의 관심도 기울이지 않을 것이외다. 선곡은 말을 마치자 찬바람을 일으키며 군막 밖으로 나가버렸다. 평소 그와 절친한 조동, 조괄 형제가 얼른 그 뒤를 따라 나왔다. 선곡이 두 사람을 돌아보며 분개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대들도 듣지 않았소? 원수는 초군이 무서워 돌아가겠다고 하오. 이게 무슨 원수란 말이오? 나는 내가 거느린 군사만이라도 데리고 가서 싸울 작정이오. 장군의 뜻이 장하오. 우리 형제도 장군과 행동을 함께 하겠소. 선곡은 크게 기뻐하며 두 사람의 손을 잡고 흔들었다. 그들은 마침내 술림보에게 아무런 보고도 하지 않고 자기네 맘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황하를 건넜다. 순수는 조동과 함께 하군의 대부직을 맡은 사람이다. 그는 조동을 찾았으나 보이지 않았다. 그때 한 군사가 와서 보고했다. 조동 형제부는 선곡 장군과 함께 황하를 건너갔습니다. 어허, 원수의 장령도 받지 않고 마음대로 군대를 움직이다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는 놀라 사마 한골에게 이 사실을 얘기했다. 한골은 총원수 술림보에게 선곡과 조동, 조괄 형제의 이탈을 보고했다. 선곡이 이미 강을 건너갔으니 그들은 초군과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곡이 싸움에 패하면 그 책임은 오로지 원수에게 있습니다. 빨리 조치를 취하십시오. 술림보는 전혀 원수다운 침착함과 냉철함과 위엄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얼굴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오히려 한골에게 물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할 수 없습니다. 3군을 총진군시켜 황하를 건너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서 이기면 원수의 공이요, 만일 지더라도 여러 장수가 책임을 나눠주면 되는 일입니다.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니 고맙구려. 술림보는 한골의 손을 잡으며 거듭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이로써 진군은 선곡의 뒤를 따라 황하를 건너갔다. 그들은 대군을 정돈하고 오산과 호산 사이에 진을 쳤다. 오산은 지금의 하남성 광무현 서북쪽에 있는 산이며 호산은 오산의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 근처에 필이라는 땅이 있다. 황하 남한의 형홍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땅이다. 이곳에서 진군과 초군은 패자라는 타이틀을 놓고 한바탕 일전을 벌이는데 사가들은 후일 이 전투를 필의 전투라 명명했다. 그런데 필의 전투는 그 시작부터가 다른 싸움과는 양상이 사뭇 달랐다. 진군은 강하다. 우리가 과연 이길 수 있을까? 초군은 싸움에 능하다. 정나라가 항복한 마당에 굳이 싸울 필요가 있을까? 초군 총사령관 초장왕도 진군 지휘관 술림보도 이런 회의감을 품은 채 싸움에 임하고 있었다. 모험보다는 안전을 고려한 것이라고나 할까? 패하지 않으면 성공이다. 자연 두 나라 군대는 소강 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 임하여 정작 난처한 것은 정나라였다. 필은 정나라 땅이다. 또한 진, 초 두 나라 간의 싸움도 다 정나라 때문이라고 할 수 있었다. 초나라는 이미 정나라가 항복한 나라요. 진나라는 정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달려온 나라다. 어느 편을 도와야 할까?
정양공은 고심했다. 의리상으로는 진나라를 도와야 마땅하다. 그러나 만일 초군이 진나라를 격파하면 정나라로서는 무슨 화를 당할지 알 수 없었다. 반대로 초나라를 도왔다가 진나라가 승리할 경우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두 나라 싸움을 언제까지 방관하고만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두 나라 모두로부터 원망과 질책을 당할 것이 뻔하다. 어찌하는 것이 좋겠는가? 정양공은 신하들을 불러놓고 거듭 물었다. 정나라 대부 중 황술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이번 판단의 하나로 정나라 운명이 완전히 달라지리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밤새 궁리한 끝에 마침내 하나의 묘책을 짜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말해보. 지금 진과 초가 필당을 사이에 두고 맞서고 있습니다만 양측 다 싸울 마음이 강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만일 두 나라가 이대로 물러난다면 우리 정나라는 변함없이 두 나라 사이에 끼어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참에 두 나라 진영에 각기 몰래 사자를 보내어 싸울 것을 권하십시오. 우리 정나라가 돕겠다. 이렇게 말하면 두 나라는 반드시 승리를 확신하고 싸울 것입니다. 그리하여 진군이 유리하면 진나라를 돕고 초군이 유리하면 초나라를 돕는 것입니다. 이번 싸움의 승자는 반드시 중원 패자로 자처할 것입니다. 패한 나라가 우리를 원망한다 해도 패자의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큰 위험을 없을 것입니다. 황술의 말을 들은 정양공은 무릎을 쳤다. 묘책이요. 그는 황술을 특사로 삼아 먼저 진나라 진영으로 보냈다. 진군이 초군을 치면 우리 정나라도 진군을 도와 초나라를 공격하겠습니다. 황술은 진군 원수 술림보를 찾아가 이렇게 말했다. 그때까지도 술림보는 초군에 대해 승리할 자신감을 갖지 못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선곡이 패함으로써 그 죄가 자신에게 돌아올까 염려하여 황하를 건넜던 것뿐이었다. 글쎄, 좀 더 초군의 전력을 살펴본 후 결정하리다. 술림보는 확답을 내리지 않았다. 그러나 부원수에 해당하는 중군 좌장 선곡은 달랐다. 정나라가 초나라에 항복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우리를 돕겠다는 것은 하늘이 우리로 하여금 초군을 격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려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그는 술림보를 제쳐두고서 제 마음대로 황술에게 대답했다. 좋소. 우리가 초군을 공격할 터이니 정나라도 함께 군사를 일으키시오. 진군 진영을 나온 황술은 그 길로 초군 진영으로 갔다. 초군이 진군을 공격하면 우리 정나라도 뒤따라 일어나 진나라 뒤를 치겠습니다. 초장왕 역시 진군에 대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 중에 정나라에서 초군을 돕겠다는 밀사를 보내왔다. 초장왕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다. 정나라가 돕기만 한다면 진군을 이기지 못할 것이 무엇 있으리요? 이렇게 대답하고 황술을 돌려보냈다. 초장왕이 공격 준비를 하기 위해 각 장수들을 불러 모으려 할 때였다. 회굴론을 주장한 바 있던 영윤 손수고가 다시 한번 초장왕에게 간했다. 적진을 살펴본 바 진군도 우리와 싸울 마음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싸움을 벌이기 전에 먼저 화평부터 청해 보십시오. 그래도 저편이 응하지 않으면 그때 싸워도 늦지 않습니다. 초장왕은 마음이 흔들렸다. 경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일단 사자를 보내 화친을 청해봅시다. 이렇게 해서 비장체구가 화친 사자로 선정되어 진군 진영으로 건너갔다. 두 나라 모두 먼 곳에서 와 공연히 군사를 수고롭게 할 게 무엇 있겠소? 화친하고 서로 돌아가는 것이 어떠소이까? 체구로부터 초장왕의 뜻을 전달받은 진군 원수 술림보는 쌍수를 들고 환영했다. 귀후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로써 화친은 성립되었다. 이제는 군대를 돌려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일만 남았다. 그런데 여기서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했다. 체구가 임무를 완수하고 진군 진영을 나서려고 할 때였다. 벼랑간 한 장수가 나타나더니 체구에게 마구 욕설을 퍼붓는 것이었다. 체구야, 뻔뻔스럽구나. 내 놈은 우리 속국 정나라를 빼앗고 이제 와서 화평을 청하느냐. 우리 원수가 유약하여 화친을 승낙했다만 나는 결코 화친하지 않으리라. 너는 가서 내 임금에게 전하여라. 내가 조만간 군대를 이끌고 내 놈들을 칠 터이니 목숨이 아깝거든 속히 도망가라고 말이다. 다름 아닌 중군 좌장 선곡이었다.
선곡은 술림보와 달리 초군과 일전을 겨루겠다고 주장해온 주전파 핵심 인물이다. 그런 그가 화친 사절로 온 채구에게 욕설을 퍼부은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몰랐다. 그러나 진군의 내부 사정을 알 리 없는 채구로서는 여간 지독스런 치욕이 아니었다. 얼굴이 벌개져 선곡을 노려보았다. 그러나 여기는 적진이었다. 칼을 빼어들고 싸울 상황이 아니었다. 겨우 화를 눌러 참고 다시 몇 걸음 옮겼을 때 또 다른 장수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조동과 조갈 형제였다. 그들은 아예 날이 시퍼렇게 선 칼을 뽑아들고 외쳤다. 채구야, 내 말을 잘 들어라. 내가 다시 여기 오는 날 이 칼이 내 목을 가만두지 않으리라. 채구는 도망치듯 영문 밖으로 나왔다. 그때 또 조전이 활을 들어 채구를 겨누며 조롱했다. 너는 내 화살에 쓰러져야 할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 이번만은 특별히 살려보내니 내게 절 10번을 하고 돌아가거라. 채구는 온갖 모욕과 수모를 받고 겨우 초군 진영으로 돌아왔다. 진나라 놈들이 나를 우습게 알아도 너무 우습게 아는구나. 누가 가서 진군의 콧대를 꺾어놓고 오겠느냐. 채구로부터 보고를 받은 초장왕은 불같이 노했다. 신이 가서 진군에게 받은 빚을 갚고 오겠습니다. 장수 악백이 자청하고 나섰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초장왕은 채구가 가서 맺은 진나라와의 화친을 깨고 싶은 마음은 없었다. 허백이 어자가 되고 섭숙은 차우가 되어라. 이렇게 명하면서도 군사는 한 명도 내주지 않았다. 개인의 복수 차원으로 한정한 것이었다. 악백은 오랫동안 초장왕을 모셔온 역전의 용사였다. 그는 초장왕의 마음을 읽었다. 입술을 결연히 깨물고 허백, 섭숙과 함께 병차에 올라탄 후 바람처럼 진군 진영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진군에게 깔보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 두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놀라지 말고 침착하게 행동하라. 장군께서는 아무 염려 마십시오. 단 3명의 돌격대가 아닌가. 허백과 섭숙도 각오를 한 듯 악백을 안심시켰다. 이윽고 악백, 허백, 섭숙 3명의 초군 장수는 진군 진영 앞에 이르렀다. 악백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이미 머릿속에 그려놓았다. 진군 영문 앞 가까이 다가가서는 병차에서 내려 일부러 한가한 채를 했다. 허백은 말을 손질했고 섭숙은 병차 바퀴를 살피는 척했다. 마치 자기 진영 앞이냥 유유자적했다. 그러나 진군 측에서 보면 이것은 완전히 희롱이었다. 영문을 지키고 있던 진병들은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하다가 저들이 자신들을 놀리고 있음을 깨닫자 화를 참지 못하고 영문 밖으로 달려나왔다. 불과 3사람이 아닌가. 10여 명의 진병은 단숨에 그들을 잡아채려고 우르르 달려들었다. 악백은 그들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벼란간 돌아서며 번개같이 화살을 날렸다. 맨 앞에 달려오던 진병 하나가 꼬꾸라졌다. 동시에 섭숙이 몸을 날려 다른 한 놈을 때려 눕히고는 어깨에 둘러매고 나는 듯이 병차에 올라탔다. 그제야 나머지 진병은 상대가 예사병졸이 아님을 알고 몸을 돌려 영문 안으로 달아났다. 진군 장수들은 뒤늦게 초군 장수가 와서 싸움을 건 사실을 알았다. 그들은 즉시 병차를 나란히 하고 초군 장수의 뒤를 쫓았다. 가운데 병차에는 포개가 탔으며 왼편 병차에는 봉영, 오른편은 봉개가 달렸다. 영문이 열리면서 3명의 장수와 100여 명의 병졸이 달려나오자 악백은 재빨리 허백에게 외쳤다. 그대는 오로지 앞만 보고 병차를 몰아라. 나는 뒤따라오는 진나라 장수에게 솜씨를 보여줘야겠다. 말을 마치자 활을 집어들고는 뒤쫓아오는 진군을 향해 잇따라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조금도 빗나가는 것이 없었다. 왼편 길을 따라 달리던 봉영이 가장 먼저 나가떨어졌고 그 다음 오른편의 봉개가 어깨에 화살을 맞고 병차에서 굴러떨어졌다. 두 장수가 연달아 쓰러지자 그 뒤를 따르던 군사들은 추격할 용기가 사라졌다. 한가운데 길을 따라 추격하던 포개만이 길을 쓰고 달려 악백의 병차 뒤로 가까이 접근했다. 악백은 여전히 달리는 병차 위에서 활을 쏘았다. 백발백중. 시위 소리가 날 때마다 진군 병사가 하나씩 쓰러졌다. 악백은 이윽고 포개를 노리고 활시위를 잡아당겼다. 그런데 문득 보니 화살통에 화살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에 들고 있는 화살이 마지막인 것이다. 악백은 포개를 쏘려다가 생각을 고쳤다.
포개를 쏘아 맞춘다 해도 그 병사들이 쫓아오면 우리는 꼼짝없이 사로잡히고 만다. 마침 그때 사슴 한 마리가 병차 달리는 소리에 놀라 왼편 덤불에서 튀어나와 저편 숲을 향해 뛰어가는 게 보였다. 악백은 포개를 노리던 활을 즉시 사슴에게로 돌려 쏘았다. 화살은 정확하게 사슴의 목덜미에 가서 꽂혔다. 악백이 쓰러진 사슴을 확인하고 섭숙에게 지시했다. 저 사슴을 적장에게 갖다 주어라. 섭숙이 병차에서 내려 두 팔을 벌린 채 뒤쫓아오는 진군 장수 포개의 앞을 가로막았다. 포개가 무슨 일인가 하여 병차를 세우자 섭숙은 조금도 위축됨이 없이 사슴을 어깨에 메고 가서 포개에게 바쳤다. 우리 악장군께서 이 사슴을 장군께 바치라 하였습니다. 부하들에게 나누어 줘서 반찬이나 하십시오. 포개는 악백의 활솜씨가 백발백중인 것에 속으로 두려움을 품고 있던 참에 자신을 쏘지 않고 사슴을 쏘아 갖다 주자 몰래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겉으로는 잔뜩 위엄을 갖추어 말했다. 초나라 장수가 예로서 대접하니 내 어찌 예로서 답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그러고는 사슴을 받아들고 병차를 돌려 자신의 본영으로 돌아갔다. 악백은 자신의 꾀가 맞아떨어지자 안도의 숨을 내쉬곤 초군 진영을 향해 천천히 병차를 몰았다. 진나라 장수 중에 위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진문공 때의 공신인 위주의 아들이다. 그는 선대의 공신들 중 선씨, 조씨, 극씨 등만이 득세를 하고 위씨는 찬밥 신세가 되어 있는 것에 불만이 매우 컸다. 이제나 저제나 공을 세워 가문을 일으킬 궁리만 했다. 그런 중에 포개가 초군 장수 악백을 놓아주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위기는 기회다 싶어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섰다. 초나라 장수가 혼자 와서 싸움을 걸었는데도 우리 진나라에서 아무도 대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이는 적의 웃음거리만 될 뿐이다. 나 또한 병차 한 대만 몰고 가서 초군을 희롱하고 오리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조전이 따라 일어나며 말했다. 저도 함께 가서 장군을 돕겠습니다. 마침 그 자리에는 중군 원수 술림보도 있었다. 그는 아직도 화친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듯 두 사람을 향해 입을 열었다. 초군은 처음 화평을 청한 뒤 모욕을 당하자 싸움을 걸어왔소. 그대들도 초군에 가거든 먼저 화친부터 청하시오. 그것이 예의라오. 위기와 조전은 술림보가 만류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라 생각하고 순순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럼 소장은 초군으로 가서 화친을 청하겠습니다. 조전, 그대는 나의 뒤를 따라와 저들이 화친을 거절했을 경우 악백에 대한 안갚음을 하시오. 이렇게 역할을 정한 후 위기와 조전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초군 진영을 향해 떠나갔다. 상군대장 사회가 뒤늦게 이 사실을 알았다. 사회는 지혜가 뛰어나고 사리 판단이 정확한 사람이었다. 그는 대뜸 두 사람의 행동이 경솔했음을 직감했다. 위기와 조전은 조상이 세운 공로만 믿고 늘 자신들에게 높은 벼슬을 주지 않는다고 불평해온 사람들이요. 더구나 그들은 혈기방자하여 덤빌 줄만 알았지 물러날 줄은 모르오. 그들은 이번에 가서 반드시 초군을 격분시킬 것이오. 초왕이 화친할 마음을 버리고 대군을 몰아 쳐들어온다면 원수는 장차 무엇으로써 적을 막아낼 작정이오. 술림보가 얼굴이 벌개진 채 아무 말 못하자 극극이 나서서 중재했다. 기왕 일이 이렇게 된 것을 어쩌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초군의 습격에 대비하면 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극극은 극시 일문을 대표하는 당주였다. 학식과 예지를 갖췄다. 더욱이 그는 신체에 결함이 있었다. 꼽추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극시 일문의 당주 자리를 차지하고 육경 반열에까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그의 날카로운 분석 능력과 판단력, 결단력 때문이었다. 극극의 말에 술림보가 고개를 끄덕이며 되물었다. 어떻게 방비하는 것이 좋겠소? 그때 군막의 휘장이 열리며 한 장수가 달려들어와 부르짖었다. 조만간에 초군을 무찌를 것인데 방비는 무슨 놈의 방비란 말이오. 중군 좌장 선곡이었다. 술림보는 선곡의 강한 어조에 찔끔하여 이내 입을 다물어버렸다. 사회가 원수 군막을 물러나오면서 극극에게 한탄했다. 술림보는 막대기로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사람이요. 그런 사람을 믿고 무슨 일을 하겠소. 이제부터라도 우리만이라도 살 길을 마련해야 할 것 같소. 극극이 두 눈을 깜빡이다가 대답했다.
우선 상군을 둘로 나누어 일대는 오산 앞에 매복하고 다른 일대는 황하로 가 배를 대기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좋소. 그리하면 적어도 우리 상군만은 패배를 당하지 않을 것이외다. 사회의 승낙이 떨어지자 급극은 상군 대부 공삭과 한천을 불러 오산 전방 7군데에 복병을 배치하는 한편 군사 일부를 황하 언덕으로 보내 만일에 대비한 퇴가경배를 모으게 했다.